공무원 한국사의 재정정리. 안녕하세요. 공무원 한국사 재정정리의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이고요. 출제순위 5위 삼국사기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죠. 자, 삼국사기는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 등 11명이 공동으로 편찬한 관찬사서죠. 그러니까 개인이 편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라는 것, 그리고 고려초에 쓰여졌다고 알려진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한 기전체 사서, 기전체 사서라는 게 이제 벌써 5번이나 출제되었네요.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다. 그죠? 합리적인 유교주의 사관에 의해서 서술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네요. 그러니까 사실들을 보면 이제 이게 삼국사기가 신라 계승의식 유교적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려 사회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고려 초기 때는 주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는데 고려 중기 문벌 귀족화 사회가 확립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유교 그리고 신라 계승의식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이 삼국사기도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 삼국사의 본기를 수록했다. 그죠? 기전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실과 사관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본기에 수록했다. 그리고 고유한 풍습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삼국을 우리 혹은 나자죠. 표현했다. 삼국의 시조를 중국과 연결했다. 논찬을 따로도 주관적인 서술을 제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합리적이죠. 골품에 의해 골품 아니면 왕실의 혈통에 따라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다.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즉 통일 전까지, 중대는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그 다음에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자, 의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합니다. 한계점. 다분히 유교 중심이다 보니까 불교나 고조선, 사만에 관련된 기사가 별로 많지 않다. 또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 사료에 의존하여 민족 시조를 제시하지 못했다.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 부족 간의 설화, 빈간 전설, 향가 등 기층 공동체. 여기서 기층 공동체라는 것은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체험을 가급적 배제, 다분히 지배층 위주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5년도 국가직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1번. 삼국사기는 불교 사상사 관계자로는 물론 많은 민간 전승과 신화, 설화를 수집했다. 아니죠? 삼국유사겠죠. 그죠? 삼국유사, 논찬을 따로 두어 주관적 서술을 제한, 구별하고 삼국을 우리로 서술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점 표명. 여기 1번 보기는 바뀌었네요. 자, 2번. 삼국사기. 기전체로서 본기 열전, 연표로서 다양한 역사적 체험 포괄했다. 이거 맞네요. 자, 삼국유사. 고승전 체제를 바탕으로 기편을 앞부분에 넣고 유선편을 마지막에 붙여서 유자체로 편집.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삼국사기. 중국적 사료를 더 신뢰한 결과 민족 지도를 제시했으면서도 체계화에 대한 노력이 미흡. 맞네요. 고조선 등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고 삼국시대만의 단대사 편찬. 아니죠. 삼국유사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죠.
있죠? 틀린 거네요. 4번. 삼국사기. 기층민의 생활생에서 드러나는 반귀족적 사회의식도 일정한 정도 반영. 아니죠. 이거는 삼국유사에 관련된 것이죠. 반귀족적이니까. 다분히 삼국사기는 귀족 지배층 위주로 했죠. 삼국유사, 부족설화, 불교설화 같이 전통적인 생활 체험이 담긴 기층 공동체의 잼을 유교적 사관에 맞게 고치거나 타락시켰다. 이건 삼국사기입니다. 그죠? 그 바뀌었네요. 따라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은요, 출제 순위 6위. 조선시대 예술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예술은 크게 전기, 후기를 나눠서 볼게요. 자, 건축 부분에서는요, 전기예술에서 건축은 주로 이제 고려시대와 달리 궁궐, 관아, 학교, 서원, 성문 등을 많이 건립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실용적이다는 거예요. 실용성.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뭐 사원, 서원 이런 걸 많이 건립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원각사지 시층석탑 있죠. 원각사지 시층석탑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고려시대 후기,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경천사 시층석탑 기억나십니까? 예, 아시나요? 경천사 시층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 때 원각사지 시층석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공예는 자, 조선 초기 때는 분청사기가 유행하다가 조선 중기 무렵에는 조선백제가 유행했다. 그죠?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토를 분칠한 것으로서 소박한 멋이 있고 청자와 백제의 과도기였다. 그리고 사옹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인데 경기도 광주 분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옹원에서 분청사기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조선백제는 워낙 유명하죠. 그냥 신백이 멋이죠. 이렇게 순백. 그래서 하얀 거예요. 그래서 선비의 어떤 청아하고 고고한 그런 것을 취향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공예품입니다. 조선백자. 자, 그림은 뭐 하원의 그림과 문인화가 유행했다. 그래서 일본 무로마치 미술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강희안의 고사간수도 16세기 들어와서는 산수화나 사군자가 유명하다. 이상조의 송화불도, 이정의 목죽도, 심사인당의 수박도. 글씨에서는 안평대원의 송설제. 송설제는 고려 후기 때도 유행하죠. 조맹부채라고 그러죠. 한화의 석봉채. 이 한화의 석봉채는 굉장히 중국에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천자문 교재가 당시 천자문 교재가 이 석봉채로 써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이죠, 표준. 자, 음악은 주로 국가 의례와 관련이 있다. 세종 때에는 정간보를 발행했다. 2011년대 지방직 문제였네요.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변하는 정간보를 발행. 그리고 박연이라는 사람이 악기를 개량했다. 성종 때에는 성현이라는 사람이 악학개범을 편찬하고 음악의 원리, 역사, 악기, 무용, 소도구, 의상 등을 정리했던 악학개범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철학문학에서는 서거정의 필원잡기, 성현의 용제총하, 강희맹의 천담회의가 유명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후기 볼까요? 자, 후기에서는 건축 부분. 자, 17세기에서는 금선사 미륵전, 하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이런 게 세워지고요. 18세기에 들어서는 특히 이제 분홍, 상인들이 많이 후원합니다. 그죠? 조선왕조 들어오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분홍층과 상인들이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많은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가 있네요. 또 뭐 정조 때 만들어진 수원화성, 그죠? 19세기 때는 흥성대원군이 이제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하죠. 경복궁이 이제 인진들한테 불타버렸잖아요, 그죠? 자, 공예품은 이제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청화, 철화, 진사 등 다양한 안료를 사용했다. 간결, 소탈, 세련미가 있었다.
민간에서도 사용했다. 민간에서도 사용했다. 자, 우리나라 공예품은 크게 4개로 발전했죠. 고려시대 이후로. 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청화백자. 정리되시죠? 예. 뭐, 그 밖에 옹기, 화각공예, 목공예, 다 어때요? 다 실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어떤 그 아름다움보다는 주로 이제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악, 가곡, 사설, 시조, 판소리, 산조, 작가 등이 유행했고, 민간에서 고려의 숙학을 계승하여 시조와 가사 등이 발전했다. 글씨에서는 김정희의 수사체가 유명하죠. 자, 그림 볼까요? 순조 때 이제 동골도가 있어요. 그 청년궁과 창덕궁을 그렸던 것이 바로 동골도예요. 창녕궁과 창덕궁은 동골이라고 불러서 동골. 동쪽에 있는 궁. 자, 의계에서는, 의계는 국가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제도, 풍속, 미술 연구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의계가 이제 그 병인양요 때 1866년이죠. 그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갑니다.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죠. 그 중에 의계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의계는 이제 하성 성형 의계가 있었다. 그 정조 시기에 화성 축조 기록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의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자, 2007년도 실무직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김홍대 서당도이에요. 잘 아시죠? 서당도.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서당인데 한 아이가 이제 훈장이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뭐 매를 맞았나봐요. 서당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죠. 자, 기역 구영순체가 서해의 주류를 이뤘다. 구영순체가 유행했던 시기는 고려 전개입니다. 리엇 목공예가 크게 발전하여 장롱, 책상, 문갑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렇죠? 조선후기 때는 이렇게 목공예가 발전했어요. 디귿 독자적인 학풍이 개발되어 일본 무로마치 및 시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줬다. 조선 전기. 리을 청화백제가 민간에서도 사용되었고, 제기는 제사제할 때 그려지죠. 문방구 등 생활용품이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입니다.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 4번이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0년도 지방직 문제. 조선시대 예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1번 공예는 생활용품이나 문방구 등에서 특색 있는 발달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공예, 그러니까 그 생활용품, 문방구처럼 실용성을 강조했다. 맞네요. 답 1번이네요. 2번 분청사기와 백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까지 맞죠? 후기를 갈수록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뤘다. 아닙니다. 후기를 갈수록 청화백자가 주류를 이뤘죠. 틀렸어요. 3번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 건축이 발달했다. 사원은 절이죠. 반대이겠죠. 오히려 고려시대는 불교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사원 건축이 발달했죠. 그리고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숭유업불에 따라 사원 건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만든 건 사실이지만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사원 건축이 좀 줄어들죠. 반대를 하겠습니다. 4번 양반들은 장인들이 하는 일을 하여 서예를 기피했으나 그림은 필수적인 교양으로 여겼다. 양반은 서예 강조했죠. 서예도 강조했다. 그죠? 따라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순위 7위. 현대사 강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제외시켰어요. 박정희는 따로
그 챕터가 있습니다. 현대사. 자, 현대, 이 부분은 이제 이승만 정부 시대, 장면 정부, 그 다음에 박정희를 뛰어넘고,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를 볼게요. 뭐,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걸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노태우 정부까지. 자, 이승만 정부 시대는 일단은 우리가 제1공화국이라고 그래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딱 12년. 그죠? 근데 이 정부는 참, 우리나라 초대 정부지만, 독재를 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개헌을 합니다. 발췌 개헌도 하고, 4.4 5.2 개헌을 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발췌 개헌은 1952년 7월이죠. 그래서 왜 하게 됐냐면, 그 전에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근데 그 당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어요. 즉 국회에서 뽑았던 얘기예요. 따라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때는 자기가 안 뽑힐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결국 날치기로 이 발췌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그 내용은 직선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역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죠. 그죠? 이승만도 마찬가지예요. 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1954년에 또 4.4 5.2 개헌을 합니다. 4.4 5.2 개헌. 현행법에서는 2번까지는 가능해요. 그 2번까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3번 이상은 못 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또 바꾼 거예요. 야, 3번까지 해주라.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성금지, 그죠? 현재 삼성금지 조항을 없애라. 그렇게 하는 4.4 5.2 개헌을 합니다. 4.4 5.2 뜻이 뭐냐면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편법을 써가면서, 그죠? 자, 이런 내용 아시죠? 135명이 찬성했는데, 소수점 반올림 해가지고, 처음엔 부결됐다가 나중에 어떤 수학 교수가 아니다. 사람은 자연수지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논리로 결국 통과시켰죠. 4.4 5.2 개헌입니다. 결국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1956년에. 이때 신익희가 죽죠.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가 죽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승만 정부는 독재화를 추진합니다. 진보당 사건. 1958년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사법사면시켰던 사건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선거 조작 때문에 결국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게 됩니다. 즉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단은 복구 정책이에요. 한국 전쟁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 정책을 펼쳤다. 또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복구 정책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있지. 그래서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원조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원조 경제. 그죠? 특히 미국에 의존하는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식량과 생필품을 원조했다. 제분, 제당, 방적 등 300산업을 육성했다. 소비재 산업에 치중했다. 정부의 특혜로 원조물자가 일부 기업에 제공되었다.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건설적인 경제 정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야 좀 나름대로 좀 건설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게 시작된 것이죠. 아무튼 이승만 정부는 독재,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자, 두 번째, 장면정부 시대 제2공화국이라고 그래요.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1960년입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주도하고 교수단까지도 참여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죠. 그러면서 이제 허정 과도정부가 성립돼요. 바로 장면정부가 아닙니다.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니까 과도정부예요. 임시. 이 허정 과도정부에서 개헌합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를 개헌했다. 이게 우리나라 세 번째 개헌이죠. 발제 개헌, 4.4.5.2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 1960년 7월이네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개헌했다. 어느 정부 때? 허정 과도 정부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대통령에는 윤보선, 장면을 국무총리에 선출했다. 당연히 내각 책임제는 당연히 누가 중심이에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죠,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장면이 행사했다. 또 자유당 정부 시절에 부정축제자 처벌을 요구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실. 누가? 장면 정부가.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또 통일에 관한 논의 할발. 사실은 이 장면 정부는 그 민간에서 일어난 남북 협상 같은 그런 통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되게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했다. 아무튼 장면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였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구파, 신파의 내분으로 분열되고 결국 5.16 군사 쿠데타를 초래했다. 그래서 1년 만에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넘어가고 전두환 정부 시대로 넘어갈게요. 제5공화국이죠. 일명 50. 1980년부터 88년까지네요. 자, 배경은 박정희가 암살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12.16 사태. 그리고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죠. 12.12 사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상계엄 체제 상태에서 이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신군부 집권을 저지하기 시작되는 건데, 이때 이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군부들이 점점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그들은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고, 이 박정희 때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비슷하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국보위에서 국보위 입법회의도 만들어요. 입법,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서 이들이 헌법을 개정합니다.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신헌법을 바꾼 거예요. 유신헌법을 바꿨다. 어떻게? 7년 단임의 간접선거제도로. 다시 한번요.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7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그러니까 7년이고 임기가 7년이고 유신은 6년이죠. 7년이고 단임이 한 번만 할 수 있고, 근데 국민이 뽑는 건 아니고 선거인단, 즉 간선제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또 5공은 이렇게 강압 통치와 유화 통치를 적절하게 구사했다. 그래서 언론을 통폐합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했던 반면 또 유화 정치를 표토해요. 통행금지, 그러니까 통금이죠.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프로스포츠 산업을 허용했다. 뭐 씨름, 야구, 축구 이런 거요. 또 학원 자율화, 또 교복도 자율화 시키죠. 나름대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정치보다는 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관심을 딴 데 돌리려고. 그러다가 결국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 포갑이죠.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또 박종철 고문치 사건. 이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서울대 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그 민주운동 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때 경찰서장이 발표하기를 탁 하고 치니 탁 치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해서 한 게 아니라 지가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이 학생이 그냥 갑자기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직선제였어요. 직선제를 해야지 민주화가 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4.13 호원조치를 발표해요. 즉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 가선제를 유지하겠다라는 호원조치를 내리자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최대 규모였다. 호원 철회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결국 전두환 정부도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요. 그 바로 뒤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어떻게?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개헌했다.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개헌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다. 또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종교조 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설립되었다. 아무튼 이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큰 획을 걷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직선제로 성립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이 정부를 제6공화국이라고 해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그 다음 뭐죠? 김영삼 정부. 그 다음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개헌되잖아요. 이게 9차 개헌이에요. 9번째.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헌법이 바뀐 게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다 무슨 공화국이냐면 다 6공화국입니다. 6공화국. 왜 헌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배경은 6월 민주화 발생. 그래서 처음으로 유신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직선제로 정부가 만들어졌죠.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가 한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북방 외교예요. 이게 가장 잘 중요합니다. 왜? 이 무렵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죠. 소련도 그렇고 동유럽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정부가 이제 나름대로 북방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와 이제 수교를 맺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중국과도 수교를 맺습니다.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기 시작하고요. 또 여소야대, 여당이 약하고 야당이 강한 그런 전국 속에서 3당 합당을 강행했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 흔히 민자당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자유당이 출연했다. 그리고 그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가 바로 김영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또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1991년 9월. 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그죠?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거죠. 상호 체제를 존중했다.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게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게 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05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1945년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즉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정치를 물어보네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특히 이제 헌법 같은 거 있잖아요. 개헌. 이 개헌은 자주 우리가 9번 했기 때문에 이 개헌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대통령 간선제의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자, 뭐가 틀렸죠?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죠. 대통령 직선제의 발췌개헌. 발췌개헌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2번.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어 수립된 과도 정부 하에서 헌법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되었다. 자,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허정과도 정부가 나타나죠. 그죠? 허정과도 정부. 그러면서 이 허정과도 정부에서 내각 책임제 양원제를 위한 헌법을 개정합니다. 맞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우리나라는 의회주의와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헌정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말도 안 되죠. 유신헌법은 반민주적인 아주 그런 헌법이죠. 대통령의 상권 분립이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아주 비민주적인, 반인권적인 헌법입니다. 4번. 11.5 사태 직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아닙니다. 11.5 사태는 박정희가 피해를 낸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등장했고 비상계엄이죠. 그리고 이때 합수본부장이었던 그 전두환이 이제 그 합수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더 이제 유신체제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실권을 장악해내갖고, 이들은 또 헌법 바꾸죠?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떻게 바꿔요? 간선제로 바꾸죠. 네.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에 간선제로 바꿨다. 틀린 말입니다. 다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007년도 세무직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 시대의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마산, 서울, 기타 각제 학생 대문화 쭉 시작해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계 표현이다.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이게 이제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이죠. 4.19 혁명 때네요. 1960년. 니은. 오늘 우리는 전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책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여망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원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60대 선언문입니다. 즉 6월 민주항쟁 1987년. 디귿. 정부 당국에서는 18일 아침에 18일 뭐가 떠올라요? 5.18 그죠? 그래서 각 학교에 공수부대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포를 감행하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구나. 1980년. 니을은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대답하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한 바이다. 이게 3.1 민주구국선언이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결애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거는 3.1 민주구국선언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1976년이죠. 그죠? 1976년이다. 이 선언문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잘 알겠는데 니을이 좀 어렵죠. 이거는 1976년 3.1절에 이제 명동성당에서 3.1절 기념 미사가 열렸어요. 그때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 유신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부릅니다. 1976년. 따라서 이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기억, 리얼, 디귿, 니은입니다. 됐나요?
맞나요? 네. 그럼 오늘 이번 상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4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 history.com 클릭 right now.